여러분들 주변에는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이분은 성공을 갈망합니다. 아,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나도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성공하신 분을 단번에 알아보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분들을 통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신 분입니다. 나는 아닌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던 것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녀가 성공하고 싶어 선택했던 길. 투잡으로 같이 일할 때 한 제가 5억 정도 벌었거든요. 풀타임으로는 제가 35억을 벌었어요. 성공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 그냥 열심히 했는데 어느새 저보고 성공했대요.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가진 우리 유경란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충 벤자민 킴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합니다. 유경란 사장님.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경란입니다.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사장님. 돌아보면 행운도 있었고 불행도 있었던 것 같아요. 행운이라고 하면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가 사는 시골에서 가장 부잣집 딸이었어요. 부모님을 의사로 둔 아주 부잣집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 왜 파인애플, 네. 바나나 네. 기억하세요? 로망이죠. 네, 로망이잖아요. 친구네 집에 가면 늘 있었고, 뭐 하물며 작게는 친구가 연필을 깎는데 저희는 돌려 깎잖아요. 네. 자동으로 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깎는 걸 보고 부자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나도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기 때? 욕심이 많은 저였기 때문에 꿈을 꿨죠. 그때 나는 꼭 우리 친구처럼 부자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나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분의 아버님은 의사셨고 명예도 있으시고, 유경란 사장님의 아버님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아버님. 네. 어떤 분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셨어요. 제가 6학년 겨울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아빠가 위대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물론 우리 아빠가 그 친구 아빠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엄마가 없고 나서 아빠가 저희를 지켜내는데 엄마 이상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국부터 당일날 아침에 한 걸로 반찬까지. 일하시면서. 네, 공무원 하시면서. 대단하시네. 공무원 외벌이니까 가난한 아빠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사랑을 많이 준 그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위대한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하고 이렇게 헤어지실 때 엄마가 왜 나는 없을까? 그때만 해도 이런 이혼이라는 게 흔치 않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매일 밤 거울을 보면서 울었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나를 놓고 가고 아빠가 왜 나를 키운다고 했을까? 그 오빠랑 아빠랑 있는 시간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출. 이제 이틀 만에 잡혀서 다시 다행이네. 컴백 홈. 제가 고2 때부터 좀 약간 인생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엄마한테 갈 수 있는 길은 가출이 아니구나. 멋지게 살아야 엄마를 만날 수 있구나. 그때부터 혼자 학원을 막 보내줄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혼자 문제집을 사서 그렇게 많이 풀었어요.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이제 또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큰 고모부가 삼성맨이셨어요. 늘 고모부가 오시면 용돈을 많이 주고 가시고 뭐 상가도 있으시고 뭐 건물도 있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고모부처럼 대기업에 들어가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방에 간호학과를 가서 대학병원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해서 저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고 고모부처럼 부자 아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입사를 했는데 막상 간호사 3교대가 쉽진 않더라고요. 밤근무를 한 4일을 연속으로 하는데 내가 지금도 힘든데 이거 30, 40대에도 할 수 있을까, 뭐 4일 하고 나면 거의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밤근무는 환자들이 자니까 저도 같이 잘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1초도 쉴 틈이 없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런 밤근무를 해야 되지? 80세 시대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제가 근무하던 시점에 100세 시대로 바뀐 거예요. 저는 80세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입사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60살까지만 일하고 나는 20년은 즐겨야 되겠다. 저보다 먼저 직장을 다진 선배들을 봤는데 다시 62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또다시 요양병원에 노인병원에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7년 정도 하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간호사를 하면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항상 한 350 이상 받았어요. 23살, 22살 나이에. 간호사를 7년 하셨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셨죠? 공무원은 아빠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직업에서 배제했고요. 네, 대기업은 따라해 봤는데 저는 이제 큰 돈을 못 벌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을 선택한 거예요. 모유수유 마사지 이제 샵을 오픈하게 됐죠. 제가 친한 사람한테 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직업을 바꿔보려고 해라는 얘기를 했다가 아주 폭탄을 맞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간호사가 뭐 그런 일을 하고 그들의 말에 제가 맞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마사지에 배우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어요. 직장 다니면서 제가 마사지 배우러 제가 매주 갔죠. 모유를 먹일 때예요. 둘째. 간이용 유축기를 들고 KTX 안에서 유축기로 모유를 짜면서 그 기차 안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 모유를 또 냉매 보관해가지고 또 저녁에 와서 그걸 또 아이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마사지 기술을 배우러 제가 대전까지 다녔어요. 1년 동안. 저희 시아버님은 제가 7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처음에 결혼해서 저희 아버님은 애미야 평생 직장은 없다.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그게 아버님이 뭐 여러 차례 직업을 바꾸시고 해외도 나가시고 투잡도 하시고 이러면서 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새롭게 시도하려고 할 때 제일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책임도 져주지 않을 사람들이 날리는 멘트들이에요.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서 문 닫더라. 너 그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진행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맞아요.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말보다 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더 성공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지금이 타이밍이고 아기를 봐줄 테니 잘 봐줄 테니 애미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배우시고 대출을 받아서 샵을 오픈하셨어요. 네. 결과는 어떠셨어요? 처음엔 암담했어요. 아니, 참담했죠.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전화기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제 전화기로 샵을 전화했어요. 남편 전화기로. 전화기에 울리나 안 울리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카페에도 올려보고 누가 와서 멀리서도 출장을 와달라고 하면 거기도 좀 가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오면 이 한 명을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분이 소개를 꼭 해주기를. 저희가 모유수유 교육을 해준다고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어떤 한 조리원 원장님이 오셨어요. 산모인 척하고 제 교육을 다 들으시더니 너무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자기네 조리원에서 저를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그 조리원에 한 달에 머무르는 60명의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분들이 퇴원하고 조리원 퇴실하고 다 저한테 왔죠. 정말 지금의 17살 아이들은 치열하게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게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모유를 먹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사지를 했잖아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샵이 엄청나게 잘 되면서 제가 바로 월천녀로 등극을 하죠. 정말 하루에 100만 원씩 제가 벌었다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혼자 근무해서? 그럼요. 믿죠. 네. 사장님, 지금의 사장님을 뵈면 믿죠. 28살이라는 나이부터 제가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어요. 매일 지갑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뭐 늘 있었어요. 뭐 하셨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일을 하고 있으면 카드 문자가 들어왔었어요. 삐링삐링 삐링삐링 이러면은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썼죠. 네, 그리고 저는 마사지를 하고 있고. 저도 사장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맞아. 한 번 마사지 받는데 네, 8만 한 원. 4, 50분 받는데. 아, 근데 그럼 그게 한 번에 뚫리는 게 아니라 보통 5번에서 10번 받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도 그게 3천이 되려면 정말 마사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5년은 돈이 주는 기쁨이 되게 컸어요. 하루 종일 정말 10시간씩 근무해도 한 달에 350만 원 받았는데 마사지로 하루에 이렇게 100만 원씩 그때 와, 돈 버는 거 쉽네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나 역시도 삶의 질이 좀 바뀌고
돈을 쓰러 갈 시간도 저도 좀 있어야 되고 돈을 쓰러 가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 아이들하고 함께 키즈 카페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갈 때 항상 돈을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문을 닫으면 하루에 100만 원 마이너스. 둘째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서 많이 아파했어요, 그날. 근데 저는 어김없이 나가서 일을 했죠. 밤에 돌아와 보니 여전히 아이가 열이 있는 거예요. 열이 끓고 있고 아이가 울면서 엄마 왜 이제 왔어? 엄마 왜 이제 왔어? 엄마 이제 왔어? 하면서 막 얘가 우는데 너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없었던 기간들이 있었으니까 아 얘가 하루 종일 얼마나 나를 찾았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김없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마사지 할 때 그렇게 뭔가 돈의 노예처럼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아쉬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시아버지 같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다. 내가 쉬러 갔을 때, 쓰러 간 동안에 또 소득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 사업이 잘 되고 계시고 2천만 원 가까운 돈 혹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벌고 계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그거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약간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 소득이 높지만 많은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 원장님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원장님 잘 버시고 남편분도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원장님 너무 막 사고 싶은 것도 다 사시고 뭐 해외여행은 몇 번 가세요. 나는 정말 일만 하지 제가 정작 시간을 어디 가서 쓴다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시간은 정말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정말 나도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하고 싶다. 삶을. 지금의 마사지의 상황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쪽에서 똑같은 수입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사지는 어떻게 보면 1급이잖아요. 네. 제가 선택한 일은 주급이었는데 주로 마사지를 계산하면 한 500 정도 벌었으니까 내가 빠르게 이 일에서 주급 500만 원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5년 정도 제가 마사지와 이 새로 선택한 일을 같이 했을 때 주로 한 500만 원 정도씩 제가 벌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투잡으로 한 5억 정도를 이 새로운 잡에서 제가 벌은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6년 차부터는 제가 풀타임으로 제가 이 새로 선택한 일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풀타임으로 5년 뒤에 했잖아요. 네네. 풀타임으로는 제가 35억을 벌었어요. 5년 동안. 네. 제가 고소득으로 자영업을 오래 했지만 모아진 건 많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로 알아본 일은 연금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모으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는 거죠. 30억이 내 수중에 현금으로 있진 않지만 계속 저는 연금 소득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매주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자산 이상으로 제가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받는 소득의 거의 90% 이상이 제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왜 친구 아버지를 뵌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고모부 또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 이렇게 뵀을 때 부자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분들을 가까이 이렇게 뵈면 특별히 막 이렇게 뭔가 뭐 초능력이 있다거나 뭔가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막 혹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 다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아, 저 사람이니까 했겠지. 저 사람은 원래 특별하니까 했겠지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지금이야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이런 걸 찾아서 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부를 축적했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저는 그런 거를 그냥 예사로 넘기지 마시고 저분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네, 맞아요. 세상에 저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세상에 반드시 돈은 있어. 그 돈이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그 돈이 나한테 오게 해야 되는 거죠. 부자는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악착같이 치열하게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되니 많이 해 말어 뭐 할까 말까 지금 주어진 것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내가 치열하게 악착같이 살면 이게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되게 여유롭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싫고 여기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지금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을 좀 더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악착같이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보면 뭔가를 그냥 넘어가시진 않고 항상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정한 걸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또 하세요. 목표했던 곳에 도달을 하면 또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네, 이 길이 아니네. 그리고 다시 또 다음 목표를 정하시고, 어릴 때 부자 아빠, 친구 아빠를 보면서 목표를 정하시고 나도 그런 부모가 돼야지. 부모부를 뵈면서 나도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보니 삼성에 계셨던 그분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연구를 하시고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우시는, 계획과 액션이 빠르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꿈판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이 이 일을 같이 도와주게 돼요. 근데 남편이, 저도 꿈판을 작성했고 남편도 꿈판을 작성했어요. 근데 남편이 거기에다 자기 꿈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샤비 연필로 차를 그렸어요. 쓰신 게 아니고 그렸어요. 애써서 그리신 거예요? 그렸어요. 손으로 샤비 연필로. 저희 남편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그중에 모델명도 구체적으로 썼더라고요. S500. 그래서 저는 S500이 무슨 차인지를 몰랐어요. 한 9년 반 만에 제가 사주 선물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비싼 차를 뭔가 샀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때 남편이 얼마나, 그 꿈이라는 거는 1%의 확률도 없지 않나요? 뿌듯함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한번 자리 좀 바꿀게요.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설마 했죠. 처음엔 설마 했는데 나중에 차가 이제 나왔을 때 앉아봤을 때 그 가죽 냄새가, 이 가죽 냄새가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선물해줬던, 내 눈앞에 있구나, 그런 현실이 보였을 때 과거에 제가 그렸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에 뒷좌석에, 넓은 뒷좌석에 아내를 태우고 지금 이제 같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할 때 이렇게 뒤를 보면 아내는 거의 입을 벌리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타이밍이 많았습니다. 제가 TV에서 어릴 때 그런 사모님들이 막 나오면 꼭 뒷좌석에 앉잖아요. 회장님들, 사모님들. 그러면 아니 왜 뒷좌석에 앉아?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다른 차는 다 옆자리가 편하더라고요. S500은 뒷자리가 편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차를 사주셨는데 네. 왜 사장님은 기사처럼 하시고? 그래서 맨날 저를 침 흘리고 자는 거나 이렇게 하고 완전 골아 떨어진 사진을 의상을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찍으세요. 뭐 오늘 느껴지는 게 저는 많은데, 친구분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 똑같은 시대에 시작했을 때 그 친구분은 너 그걸 왜 하니? 그런 걸 왜 하니? 아직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결과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이건 너희니까 했지. 우린 못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저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유경란 사장님처럼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보고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맞나요? 네. 뭐라고? 조떼꾸라고. 댓글 부탁드리면서 우리 유경란 사장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